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인 30대 후반의 주부로 딸을 키우며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시댁에 대한 소위를 알리고 동일한 피해를 입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전에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해왔습니다. 원래는 대기업이나 출판사, 방송국에도 입사를 시도했지만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런지 서류 전형부터 탈락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고향은 전남 진도의 작은 섬으로 농사 짓으시는 부모님을 둔 3남매 중 막내로 형제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반면 부모님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한 학원 강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5등 안에 들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서울까지 보는 여건이 안 돼서 집 근처 대학에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도 등록금을 벌어서 부담해야 해서 학생들에게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국립대학교를 다니고 있어 엄마들 사이에서 제 실력이 소문나 제법 많은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은 서울 상경대학을 다니는 것이었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즉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우선 신촌의 번화가에 있는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가장 싼 방을 찾아서 창문이 없고 침대와 책상 한 개만 있는 방을 선택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지내다가 되었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력서만 100여 곳에 썼지만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갖고 온 돈이 점점 바닥이 들어가고 뭐라도 돈을 벌어야 해서 대학에 다니면서 과했던 경험을 살려 학원 강사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잠깐 일하고 다시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려던 계획이었어요. 처음 취직한 곳은 강북의 작은 학원이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리고 학원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낮추면서 저를 채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해서 저렴한 생활비로 서울의 첫 직장을 찾았다는 것이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날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작은 학원에서 시작하여 점점 큰 규모의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경력이 쌓여 강남 학원가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이었던 대기업 입사는 포기하고 학원 강사가 페이도 높으며 제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강남 미라해도 학원이 크지 않아서 수강생은 20명 정도로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안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수강생이 와서 수업 전에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민경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시군요. 전 민경원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귀하가 학원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그렇군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해봤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었네요. 근데 학교 때는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잘릴 것 같았죠. 그렇죠. 요즘 직장인들은 영어가 기본 스펙이라더라고요. 제 수업에서는 반수강생들의 직업이 다양한데 증권회사, 은행, 호텔, 심지어 CF까지 다 있습니다. 초급부터 상급반까지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단 6개월 만에 상당히 실력이 향상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님도 제 말을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와, 6개월 만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야죠. 부탁드립니다. 네, 모르는 게 있으면 개인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 남자분은 월, 수, 금주 3회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무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좀 되시나요? 아, 네, 회원님. 수업 시작 시간까지 1시간이나 남았는데 일찍 오셨네요. 원래 퇴근하고 저녁 혼자 먹는데요. 선생님, 혹시 식사를 안 하셨다면 이 샌드위치 함께 드실래요? 제가 사온 거예요.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감사해요. 아이, 잘 됐네요. 매번 제가 모르는 게 귀찮게 질문해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거든요. 아, 그게 제 업무인데요. 제 옆에 있는 휴게소에서 같이 드실래요? 휴게소로 자리를 옮겨 남자가 사온 샌드위치를 함께 먹으며 다양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투를 보면 설분은 아니신 것 같고 혹시 전라도 분이세요? 네, 맞아요. 예리하시네요. 전남 진도가 제 고향이에요. 제가 딱 입에 맞네요. 우리 어머니 고향이는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는 달면서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스펙으로는 이 강남 학원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실력이 대단하신지 뒤로 빼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 여기 오게 되었네요. 근데 샌드위치 너무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외부에서 식당 음식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점심때도 도시락을 싸주시거든요.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샌드위치, 유부초밥, 김밥 같은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을 위한 것도 같이 준비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직접 도시락도 싸주신다고 하셨어요. 우와, 아들님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집은 손님이 좀 많아서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아버지는 2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저에게 더 각별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겠죠. 아버님을 떠나보낸 후에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길에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울린 거예요. 선생님이 퇴근하시는 길이신가 봐요. 제가 댁까지 따라가 줄까요? 모실게요. 아니요. 전철을 타시면 돼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생판 모르는 분이 아니어서서요. 안 타시면 제가 서운해할 겁니다. 아니, 괜히 시간을 뺏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해요. 네, 맞아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할 텐데 괜찮으니까 얼른 타세요. 그렇다면 좀 신세 질게요. 차를 타고 가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등 다양한 대화를 많이 했어요. 여기 세우면 됩니다. 여기요. 차를 세우고 남자는 집을 보러 갔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집은 상당히 좋으신데요. 근데 혼자 사시는 집 직원이 너무 대저택이네요. 그런가요? 제가 이만 들어가 볼게요. 오늘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늦었는데 얼른 가보세요. 네, 선생님 들어가시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모레에 뵙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놀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은 강남 부촌 사람들이 사는 3층짜리 대저택으로 누가 봐도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 남자도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놀랐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집이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으로 유명한 체벌 방문 학원으로 고3 아이 입시 영어를 지나치게 가르치고 있어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일하고 있고 아까 어떤 남자가 당신의 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얼렁뚱땅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제가 자기 집인 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곧 수능이라 사장님이 시간을 아껴야 한다고 아예 기사가 딸려갈 차량을 학원에 보내셨어요. 저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기사가 학원 앞에 대기하며 자가용 문을 열어주고 저를 에스코트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퇴근하시나 봐요?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뭐예요? 평소에 전철을 타고 다니는 걸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사가 직접 마중까지 나오시고 선생님 집안이 범상치 않은데요. 그게 회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세요. 전 당황해서 빨리 차 문을 닫았어요. 마치 제가 재벌 집단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후 남자는 제게 자주 연락을 해왔고 주말에도 만나 같이 식사를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준비하던 중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전 결혼식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는 걸 꼭 보셔야 마음이 편하시겠다 하셔서 양가 상견례 없이 예식도 직계 식구들만 참석한 채로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시고 계시는데 엄마만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후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치료받고 계신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셔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셨어요. 사돈날은 캐치하십시오. 시간이 잘 끝났으니 한심하셨고요. 사돈복이 면목이 없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우리 쪽에서 변변히 하지도 못하고 사돈께서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결혼이 1년 뒤인데 새 신부가 혼수를 준비하는데 너무 바쁘셔서 혼수를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혼수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래요. 내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부담 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내가 엄마랑 상의해야 할 문제네요.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럼 님, 몸조리 잘 하시고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네, 살펴봐 주십시오. 제 수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님, 그럼 이만 병원에서 나가서 시어머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나를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유독 나에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너 친정집에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거 아니냐? 혜열이 집에 와서도 일할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었다가.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 칼 이리 주세요. 제가 얼른 식사 준비할게요. 어허, 가만히 있어. 우리 세아가는 TV 보면서 좀 쉬어. 그동안 결혼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전 그게 더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겐 누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머니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거의 매일 방문한다고 합니다. 벨이 울리고 시누이들이 왔어요. 신혼집은 어디서 구했어? 네, 경운시 짝지고 제 직장 둘 다 강남 쪽에 얻었어요. 강남은 재벌집 딸들이 모두 다르네. 그 집은 친정 아버지가 해줬겠네. 형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재벌집 딸이라는 거예요? 신혼집은 제발 집딸이지. 누굴요? 누구야? 경훈이 말이 원래 올케가 그런 게 밝히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아,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한 식구인데 부잣집들은 팍팍 내해도 된다고. 아,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농사 짓고 계세요. 안 그래도 된다고 하시니까 왜 그렇게까지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사돈어른이 농사를 짓는다고요? 아이고,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취미로 하시는 거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둘 다 농사 지으신 것 알아요? 근데 어머님 무슨 일로 그러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체벌집 딸이라니. 그때 나중에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좋았어요. 얼마나 마실래서 엄마 집으로 다 오라 그래 하셨어요. 예, 너 딱 맞게 잘한 것 같아. 너가 부잣집 딸이라면서 근데 아니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던데. 그리고 기세가 매일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학원을 마치면 기다렸다가 픽업해서 가는 거라고 해. 아, 그거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집이 제발. 맞아. 내가 이름만 대면 나는 그룹 회장님만이 과외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조건이 주변에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경은 씨한테도 말을 못한 거야? 그런 거였어. 아이, 그럼 그때 얘기해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착각했나 봐.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도 얘기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아니, 그게 왜 안 중요해? 나는 경훈이 말만 찰떡같이 믿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합에서 조건을 진행시켰는데. 혜경은 너도 그랬잖아. 엄마 이제 고생 다 했다고 부잣집 며느리를 데려오니까 평생 턱봄에 살아도 된다면? 엄마,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배고파, 엄마. 빨리 밥 줘. 뭐야. 그럼 올케한테 장인어른의 직업이 뭔지 집안에 대해 한 번도 안 물어보고 혼자 상승한 거야? 아, 정말 올케 부모님께서 농사 짓으신데 뭐 농사.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부모님께 대해 안 물어보는데 나도 굳이 얘기 안 했지. 우리 부모님은 고향에서 평생 농사 짓는 것이 눈부셔. 아야, 이렇게 왜 그러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야, 잘못은 너가 저질렀는데 왜 자기한테 화를 내고 난리야? 경훈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아이고, 나도 완전 날라댔네. 속았네, 깜빡. 사돈병원 갔을 때 아무것도 말 안 하셨는데 청소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다고 말해도 괜찮았을 텐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대해 예민한 이유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화를 내는 것도 처음이었고 차분하고 다정한 말투를 쓰던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날 식사하는 동안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혀놓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게 살갑게 말도 걸어줄 거였을 텐데 역시 아무 말도 없어서 분위기가 쌓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출근 시간인데 여보, 나 준비 다 했어. 차 앞에서 기다릴까? 라고 했더니 오늘따라 왜 이러니? 왜 이렇게 꾸물거려? 라고 하셔서 당신 혼자가 내가 당신 기사야. 무슨 공주라도 된 것처럼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짜증은 왜 내 차 타고 출근하면 힘드니까? 당신이 먼저 태워주겠다고 했잖아.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죠. 뭐. 없는 집 자식처럼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짜증나. 뭘 그렇게 꼬투리 잡고 그러는 건데, 아침부터. 재수 없게. 그렇게 하면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가. 행동도 싸늘해졌어요. 평소에는 평일에는 저 일하느라 힘들다고 시댁에는 절대 안 부르는데 요즘은 갑자기 자주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너, 이제 오늘부터 퇴근하고 나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해라. 네, 어떻게? 매일 와요. 학원 일이 딱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표가 변경되면? 어머니, 밤 10시에 끝나기도 하는 시험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양심이 있으면 혼수도 하나도 안 해왔는데 며느리 노릇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돈이 아프셔서 말도 못 꺼내는데 그때 다 얘기했어야 했어요. 아휴, 속상해. 너가 우리 아들처럼 잘난 남자 신랑이 될 건데 아파트 한 채 정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원 강사 몇 분이나 배워가면서 그렇게 요새야? 당장 떠나가세요. 언제까지 혼수 얘기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다 필요 없고 몸만 오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뭔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와. 답답해, 답답해. 아, 시끄럽고 얼른 밥이나 해. 그러면서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도 어머니 집으로 퇴근했어요. 와선 절 본체에 맞지 않게 어머니하고만 얘기하고 저를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다 들렸습니다. 나 어쩔 거야? 너랑 결혼하면 사업체 하나 물려줄 거라고 완전 신났잖아. 그리고 나도 카페 하나 차려줄 테니 라며 그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 나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학원 선생님이니까 예의를 지켜서 잘 지냈는데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아, 그날 집에만 안 갔더라면 진짜 기사가 맨날 나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해 결혼을 포기할 수도 없고 나도 엄마처럼 혼란스러워. 회사에 있는 팀장이 너무 계속 나를 못살게 굴고 있어. 자식 때문에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그 자식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 것이 정말 죽을 맛이 나. 어머니, 저녁 식사하세요. 알겠어. 곧 나가머니요. 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제가 음식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없이 국을 드시더니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게 오만상을 찌푸리시면서 생수를 벌컥벌컥 국에 넣는 거예요. 아이 뭐야, 아무리 즐겨서 씹을 수가 없잖아. 아, 당신 친정에서 음식도 안 배웠어. 아닌데, 내가 먹었을 때 음식이 다 간이 맞는데, 나 친정에서 음식도 많이 해봐서. 그렇게 영 못 먹을 음식은 아닐 텐데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먹었던 음식을 도로 뱉어내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입맛만 버렸네. 며느리라고 하나 있으신데. 요리하며 살리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떻게든 절로 괴롭히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트집 잡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학원에서 수업 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너 시험이 전화를 끊고 차단해놔? 어머니 그거 오려요? 제가 하루 종일 수업 중일 때가 많아서 제 주위에서도 문자를 많이 보내거든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 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급한 일인 줄 알아? 내 맘대로 전화를 안 받아. 어머니가 만만하면 그러겠어? 학교 교사도 아니고. 학원 강사나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닌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너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너한테 대학 다니는 주제에 대해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이제 정말 나를 확 무시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마치 나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너무 화난 건 내 친정집까지 무시하는 거였어요. 신장의 부모님은 매년 농사 지은 쌀이나 채소를 우리 집과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아니, 누가 쌀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고 하남 팽미한 먹을 만큼 마트에 가서 내 입맛에 맞게 사면 되는데 그걸 버릴 수 없고 못 받아들이는 척도 못해요. 되는데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쌀을 보내지 말라고 너가 말하면서 어머니께 저희 부모님이 농약도 안 치고 깨끗하게 가공하신 좋은 쌀을 어머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버리듯이 패하다니 언제 내가 버렸다고 한 건데요? 아무튼 난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않아서 내가 불평을 하렴. 그렇게 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아무 이유 없이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손님이 귀한 집안이라 임신을 하니까 그렇게 냉담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잘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퇴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와 주기도 하고 시어머니도 일체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행복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라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딸을 낳자 또 냉담하게 변했습니다. 왜 기집애야? 아들도 하나 못 낳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집안 어른들을 봐 하며 밉다 하니까 진짜 미운 짓만 하네요. 어머니의 딸이 어때서요? 애가 듣겠어요. 남편은 딸인 걸 알고 매몰차게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는데 전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 싫다고 제 짐을 다 빼서 작은 방에 옮겨다 놓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예요? 저 보고 이번에 뭐라고요? 작은 옷방에서 아이와 지내는 걸로 하겠다고요. 어찌 그런지 밤새 아이가 울면 얼마나 곤란할지 나의 그거야? 우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 방에서 지내려고. 직장 다니다 보니 밤새 아이 울면 잠도 못 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은데 그래서 그 남편은 각자의 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각 방을 쓰다 보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면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하루도 몇 마디밖에 대화를 안 하거나 아이의 얼굴을 안 본 적도 많았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남편이 짜증을 내서 전 새벽에도 아이를 안아서 아파트 놀이터로 나갔어요.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이가 곧 잠들어 버리거든요. 어느 날은 좀처럼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1~3시간이나 다녀야 했죠. 잠 한숨 못 자고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이유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아이의 얼굴을 따뜻하게 쳐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독박류로 인해 제 몸은 지쳐만 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혜가 원래 그렇게 안 우는데 요즘 부쩍 많이 울더라고요. 어디가 아픈 걸까요? 검사를 해봤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네요. 네,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제가 본 적도 없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럽지만요. 아이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소아암이며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럴 리 없어요. 저희 딸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약도 효과가 나타나고 치료만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엄마와 아빠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딸의 병을 언급했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머나, 소아암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은 치료를 잘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데 의사 말이지. 암에 걸렸더니 어떻게 치유될까 그리고 여자인데 그런 곳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 마치 진짜 징그러운 벌레처럼 대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두 사람이 자기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무관심하게 대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집의 아이가 아픈데도 이 정도로는 하지 않겠죠. 제가 우리 딸을 잘 키울 테니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딸이 암 판정을 받은 이후로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려 하지 않고 남편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보는 듯 무관심했어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간다면 마치 벌레인 것처럼 피해버리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요? 저는 매일 눈물을 삼키며 딸을 낫게 하려고 백방팔방으로 좋은 약과 좋은 병원을 다니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학원은 그만둬야만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것까지도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돈이 들어갈 일도 많은데 남편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털컥 사표를 썼어요. 여자가 같이 벌어야지. 이제는 저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은 무시하고 제게는 오직 딸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걸이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새벽에 들어오는 일도 많아지고 빨래를 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봤더니 영화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딸은 5살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병원에 있었지만 다행히 항암 치료를 잘 끝내고 집에서 치료가 가능해져서 한결 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1년 동안 힘들게 치료하다 태어난 딸을 위해서 의미 있는 5살 생일을 준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딸의 생일 계획을 세웠어요. 딸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레스토랑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다 예약을 했습니다. 며칠 후 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이 멋을 부리고 향수까지 뿌리며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보, 나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옷 좀 갈아입히고 나도 빨리. 옷 갈아입을게 옷을 갈아입을게 나 오늘 바쁜 일 생겨서 놀이공원 못 가니까 너 혼자 갔다 와. 나 오늘 바쁜 일이 생겨서 놀이공원에 못 가는데 너 혼자 가다 오렴. 내가 일주일 전부터 제 5살 생일날 잘해주고 싶다고 약속 잡지 말랬잖아. 내가 일주일 전부터 제 5살 생일에 잘해주고 싶다고 약속 잡지 말랬잖아. 회사 일이야. 내가 어디 놀러가도 가는 줄 알아. 회사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 짜증을 내면서 남편은 딸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남편은 딸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나가버리네요. 어떻게 자기 딸 생일인데 저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의 생일에 그런 무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전 눈물이 고개를 붓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 손녀니까 다르겠지 하는 생각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자기 손녀니까 다를 거라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우리 집 생일인데요. 지가 병원에만 있다가 퇴원해서 놀이공원에 데려가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오늘 우리 딸의 생일인데요. 그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놀이공원에 데려다 주려고 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놀이공원이야? 아, 알겠어.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볼까? 나 전화를 끊을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 전 나 혼자라도 놀이공원으로 데려가려고 집에서 나왔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가에 서 있었어.
근데 남편의 차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그 차에는 시어머니가 타고 있었어. 아니, 두 사람이 왜 함께 있는 거지?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우연히 만나서 약속 장소까지 태워줄까 기대했어. 그래서 나는 택시를 타고 놀이공원에 도착했어. 태어나서 처음 가는 놀이공원이었는데 딸이 정말 좋아했어. 다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니는데 그게 좀 미안했어.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탔지. 솜사탕을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눈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과 동갑 내지는 것 같은 남자아이도 함께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남자아이를 보며 행복해 보였기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를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잘못한 거니? 라며 혜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애비가 집에 정보 달았을 때도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만났어. 미모와 키가 크면서도 직업도 좋고 집안이 풍족하며 돈도 많은 여자야.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만 잘 키워준다면 평생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 그 여자는 우리 집에도 인사하러 왔는데 매우 착하고 무엇보다 암에 걸린 기집애보다 건강한 내 손주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을 자주 만나러 다니고 있어?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딸이 암에 걸렸는데 그런 날에 아들이랑 놀이공원에 오실 수 있다고요? 당신들은 정말 사람인가요? 아픈 딸은 몰라라 하고 바람부는 여자와 아들이 놀러와 당신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래, 그래. 나도 너를 처음부터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지. 빈털털이라는 소리를 듣자 정이 뚝 떨어졌어. 결혼 모를 수만 있다면 진짜 모르고 싶었어. 근데 임신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딸에게 암까지 걸렸대. 너만 보면 답답하고 내 인생이 나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 여자는 날 웃게 해주고 그 여자들이 날 아빠처럼 잘 따라서 솔직히 마음이 더 가더라고. 언제부터 만났어? 한 1년쯤 됐어. 우리가 처음엔 고객 관계였는데 집을 짓는다 하며 몇 달을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 여자는 어디 있어? 오늘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와서 함께하기가 힘들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이 빠지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왜 바람을 피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맞나요? 책임도 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당장 이혼해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세요?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요. 제 잘못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요. 제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아빠 없이는 안 돼요.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요? 여기서 더 긴장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아, 그리고 저는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거니까요. 당신도 며칠 생각하고 연락해 줄 거예요? 전 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딸을 돌보느라 제가 1년 동안 병원을 오가는 동안 상대방과 바람 피운 남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서도 이혼만큼은 꺼립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전 남편이 제게 준 이혼 서류를 계속 쌓지 않고 그대로 들고 시부모 집으로 갔습니다. 이혼은 결코 없다고 다짐했거든요. 배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의 구두가 현관에 놓여 있었고 간드러지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바람 피운 상대방이 그 여자란 거예요. 저는 깔깔거리며 당장 이혼 서류라는 사인을 내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근데 당신들이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실은 상간녀의 정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경이였습니다. 경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맨날 사고를 치고 선생님들께 불러가는 등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도망가 버린 경희를 진도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 집에서 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경희의 할머니가 친한 사이여서 나 또한 경희와 많이 놀며 친하게 지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입학한 경희는 서울의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키가 170cm로 날씬하고 피부가 매우 밝았습니다. 그녀는 외모가 매우 돋보여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연예인인가 싶은 소문이 돌 정도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결혼을 3차례나 했지만 모두 남편이 화재나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 중 하나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고 경찰은 그녀를 의심하고 수사를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남편들 앞으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이유로 당신이 일부러 불을 지르고 다치게 한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경희는 그런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남편들이 다 몸이 약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왜 죄책임이에요? 심증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경희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대상자를 찾던 중에 우리 시어머니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부러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일을 하고 있으니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고 하며 의뢰했죠. 그리고 자신은 서울에 건물 3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라고 남편에게 소개했습니다. 재력 있는 여성을 좋아하는 남편은 금방 경희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경희가 사업 자금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자 남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경희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 누구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사업가라는 인상을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집에 올 땐 최고급 한우와 과일, 그리고 선물을 가득 담은 보따리를 가져와서 마치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 시어머니를 잘 대해주기에 그 여자한테 마음이 기울어진 거였죠. 오히려 시어머니는 남편을 모두 잃고 불쌍하다며 그 여자를 위로해주는 정도까지 했어요. 경은이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병원에 있을 동안 남편이 경과 함께 살림을 차렸습니다. 다시 말해 두 집의 살림을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곤 했습니다. 화냈던 게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써주신 전세 아파트에서 남편과 경이라는 아들과 결혼한 것처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경희는 말투도 차분하고 청순해서 남편이 경희에게 순식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희는 남편의 명의로 수십 개의 상해범을 신고하고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몸에 좋다며 직접 갈아 만든 주스에 수면제를 섞어 남편에게 먹이고 그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잠든 채 2층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하거나 눈동자를 옷핀으로 찔러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경희 씨, 요즘 왜 이리 몸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몸유병이 있는지 몰라. 내 몸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이쿠, 아파서 미치겠어. 당신은 또 기억이 안 나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가스불을 켜고 손을 집어넣는 걸 봤다며 배에 상처가 생겼다는데 그랬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힘이 세서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러다가 당신이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요. 아이쿠, 정말 미안해요. 요즘 우리 집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니까 몸유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눈이 욱신거리고 아파요. 제가 따뜻한 수건으로 온열 치료해드릴게요. 눈이 왜 그리 아픈 거죠? 경희는 자신이 남편의 눈과 온몸을 다치게 한 후 천사처럼 걱정하며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희는 시어머니 명의로 상해 보험을 들고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자주 집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훈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대요. 오늘 밤에 혼자 자는 것이 무섭다고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자고 싶다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손주를 보고 싶다면 빠르게 가야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방문해서 자고 가는 날에는 주스에 수면제를 넣어 잠들었을 때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뜨거운 물을 팔에 붓습니다.
눈에 옷핀으로 찔려 상처가 나게 해서 미안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왜 몸에 상처가 나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몸이 허약해서 자꾸 넘어지시고 기억력도 안 좋아 보여요. 건강하게 하시려면 제가 보약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건강 정말 챙겨야 하는데 사업 확장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요. 대신 돈으로 여행 가고 쇼핑하는 걸로 기분 전환하고 용돈으로 수시로 5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줘서 어머니가 경위도 없이 편안하게 사세요. 남편과 어머니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별 증상은 없었어. 엄마, 내가 몸유병이 있나 봐. 그래서 밤에 나 혼자 내 몸에 상처 내고 있어. 그런데 요즘 눈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아휴, 나도 그래. 눈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경희가 우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둘 다 이렇게 골골든 인비안해 죽겠네. 언제까지 이렇게 통고만 할 거야? 얼른 어미 정리하고 훈이 엄마랑 재혼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엄마가 병원에 있으니까 같이 태어나면 그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어. 나도 하루빨리 경이랑 떳떳하게 결혼해서 새집 가정 꾸리고 싶어. 아디사이랑 폭동이 왔는지 나. 처음에 미터리가 왔을 때 너 인생을 바꿔줄 로또라며 뭘 주잡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도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인 거라고. 맞아. 진짜 경희를 만났으면 나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지? 회사나 차리고 사장 소리를 듣고 있겠지. 근데 혹시나 훈이 엄마도 너를 속이고 핀털털이면 어떻게 약간 알아봤어. 그럼 경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가서 건물주가 누구냐고 이름을 확인하니까 경희 맞다고 한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사장의 이름을 물어보니 경희라고 확실해. 이번에는 제대로야. 사실 남편이 알아본 그 여자는 경희는 동명이인의 여자 신분증을 위조하여 그 여자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여자의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또한 그 건물이나 레스토랑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사장의 이름만 확인한 후 직원들이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희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처 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중에서 가장 큰 액수는 사망에 대한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실명으로 마지막으로는 화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남편들 중 한 명은 몸에 상처를 여러 번 입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한 명은 실명이 되었으며 한 명은 화상을 입은 채로 있었습니다. 경희가 보험금을 다 타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희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이상한 점이 보였는데요. 학교 청소하다가 쥐가 나와서 다들 놀라고 도망갔는데 경희는 그 쥐를 잔인하게 해부하면서 웃을 정도였습니다. 다들 경희의 그런 이상한 점이 소름 끼쳤어요. 경희가 오면 피했고 경희는 친구 없이 혼자 지냈는데 제가 유일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 경희를 이렇게 만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경희는 20대 때 사기를 쳐서 감옥을 들락날락하였고 몇 번 면회를 갔었던 것입니다. 경희는 울면서 자기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한 번 카페에서 경희를 만났습니다. 경희는 남편과 이별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데요. 경희야, 그 사람을 너무 믿지 마. 처음에는 재벌가의 딸인 줄 알고 결혼했던 거야? 내가 돈을 보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도 비슷해.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 내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어. 나도 똑같아.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용한 거야? 나도 그랬어. 시어머니 집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어.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라는 걸 알고 너무 미안해서 이별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너가 이혼을 요구하는 걸 보고 너도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생각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순 없지 어쨌든 넌 가정을 파괴했어. 그래서 오늘 나온 게 넌 이제 나쁜 짓은 그만하라고 굽히러 왔다는 거야 알겠어. 보험금은 받고 그 남자는 이혼할게. 그러면 넌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돼야지. 그러면 그동안 너가 괴로웠던 건 복수할 수 있겠지 알겠어.
너 그럼 거기까지야. 1년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이 멀었고 경희는 보험금을 받고 약속한 대로 남편과 이혼했어요. 받은 보험금을 제 통장으로 계좌로 보내준 다음에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받아왔던 괴롭힘이 이혼으로 종결되어 위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더니 3억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딸을 잘 치료해서 회복시킬 것을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전 경희가 준 돈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가 추천한 미국의 소아암 분야 최고 권위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딸을 보고 희망적이라며 입원시키라고 했습니다. 하루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었지만 제 딸이 회복될 수 있다면 돈이든 뭐든 간에 하겠습니다. 미국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던 경험을 살려 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장 동료 중에는 한국 사람도 몇몇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낮은 일지만 밤에 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병을 간호하며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딸은 말도 곧게 잘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엄마야, 오늘은 일하러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맛있는 걸 먹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은 병원에 함께 오셔서 제 소개시킬 분이 있어요. 누구야? 내가 미국에서 누구를 만날지 말해주면 소개해줄게. 내 친구였어. 딸의 병실로 들어온 사람은 딸의 주치의로 재미교포 남자였어요.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정말 예쁘세요. 네, 정말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제 담당 의사인 찰리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분이시라 미국에서 한국분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가서 잘 대해주게 되더라고요. 지혜도 너무 예쁘고요. 네, 저희 딸을 예쁘게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딸은 완치되었고 전 찰리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힘든 한국 생활은 잊고 지금은 매일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